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님입니다. 오늘도 제가 소중한 분 한 분을 게스트분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함경북도 은송에서 왔고요. 2005년도에 탈북해서 서울에 예. 입국을 했어요. 네. 예, 만 20년이 되네요. 어머머머, 이제 벌써 20년째예요? 예. 2005년도면은 그때는 분위기가 어땠어요? 탈북민에 대한 그런 분위기? 그때는 탈북민이라 하면 되게 낯설어 하셨고 무서워 하셨어요. 그렇죠. 막 이 간첩에 대한 그런 거, 예. 그다음에 뭐 북한 사람들은 뿔이 달린 붉은 도깨비인 줄 알았대요. 그렇죠. 그때. 네, 그러면서 무서워하시면서 그러시면서도 호기심, 예. 호기심에 자꾸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다 안 믿으시는 게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사. 그러니까 굶어 죽는 거에 굶어 대해서 죽는 거. 예. 되게 신기해하셨고 그런 일에 대해서 궁금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굉장히 오신 지 오래되신 분을 모시면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북한에서 고향은 어디세요? 저는 함경북도 언송에서 태어났어요. 아오지 탄강 아시죠? 예. 그 옆에가 언송이거든요. 네. 예, 그 언송 탄강에는 그 쫓겨온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추방되어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또 어디론가 쫓아보내고 싶은데 보낼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오지 탄강 쪽으로 다 보냈잖아요. 그쪽이에요, 언송이. 그러면은 어떻게 북한으로만 출신 성분 쪽으로 말하면은 거저 엄청 알죠 왔습니다. 그 출신 성분 때문에 언송으로 쫓겨온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아빠 집안도 안 좋았고, 그러니까 저희 아빠의 고모님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빠는 군관이셨는데 아빠 형제들이 다 군관이었는데 다 제대되셨어요. 고모 때문에. 네. 고모가 정치범 수용소 끌려갔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파견 그러니까 강제로 다 군대에서 군관은 원래 복무를 오래 할 수 있거든요. 직업군인으로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다 잘라버렸어요. 강제로 다. 그리고 쫓겨온 곳이 큰아버지는 개천으로 가셨고 평남도 개천도 거기도 수용소가 있는 데예요. 개천으로 가셨고 저희 삼촌이랑 저희 아빠는 아오지 탄강, 원송 탄강 이렇게 배치받으신 거예요.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아주 이제 화산 씨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원송에서 자란 거죠, 태어난 거죠? 예, 저는 원송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대학교까지 다녔었어요. 대학도 다녔어요? 네, 제가 대학 다니긴 원송을 벗어나서 처음으로 그 시내라는 곳을 나온 곳이, 그러니까 왜 시내라고 얘기하는 거, 원송은 진짜 동서남북 빙 한 바퀴 둘러보면 산밖에 안 보이거든요. 거기는 그렇죠. 산봉우리들이 이렇게 둘러막혀 있어요. 제가 경성 부족이단과대학을 나왔는데 시내는 시내더라고요. 경성 무슨 단과대학이요? 경성 도자기 단과대학. 경성 도자기 단과대학이요. 단과대학은 그 시내예요. 원래 경성이 물 좋고 흙이 좋아서 옛날에 그 부자들이 많이 살던데요. 온천이 유명하잖아요. 경성에 뭐 김일성 별장 있고 거기는 막 전용 비행기가 막 뜨고 하거든요. 그 별장 지키는 군인들이 있고 비행장이 있고 그래요. 거기 공군 부대가 있고. 근데 저는 시내라는 걸 처음 나와본 거예요. 대학교 오면서부터. 어땠어요? 그냥 맨날 사기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성 천뜨기가 처음 시골 나와보니까 맨날 그 시내 사람들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럴 수도 많이 있겠다. 당했어요. 그렇죠. 거기 시내 가니까는 어떤 걸로 주로 사기쳐요? 사탕 막 뺏어 먹고 이래요? 그게 아니라 너무 순진해서 사람 말을 다 고지고지 믿는 거예요. 너무 순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진역에 이렇게 집에 가려고 방학이어서 나왔는데 한 아줌마가 자기도 고향이 원송이래, 같이 가재. 그래서 그 아줌마랑 이틀을 그 역전해서 같이 보냈거든요. 북한은 아시잖아요. 그 기차가 하루에
맞아요. 들어오는 날이 없잖아요. 야, 연착되면 막 2, 3일 걸리고. 그리고 그 사실 역전에서 하루 이틀 있으면은 다 동네 친구 같이 지내고. 그렇죠. 완전 역전해서 죽치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루에 한 대 있는 기차마저도 2, 3일 뭐 그러니까. 오래 걸리면 일주일 후에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저도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숙식 해결하면서 있는데 아줌마랑 친구를 맺었거든요. 네. 그 아줌마가 밥도 사주고 네. 그 유명한 그 역전 앞에 유명하게 그 사탕도 팔고 빵도 네, 팔고 그쵸, 하잖아요. 그쵸. 꽈배기도 팔고 네. 그 같이 사서 넣어 먹고 하다 보니까 네. 친해진 거예요. 하루 동안. 그 아줌마를 믿고 네. 화장실 갔다 올게요. 짐 좀 봐주세요 했어요. 근데 그 아줌마가 그래 갔다 와 했는데 화장실 갔다 오니까 그냥 배낭이 홀라당 다 없어진 거예요. 야. 아줌마는 어디 그 배낭에 전 재산이 다 들어있었거든요. 어떡해. 그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대학교 다니면서 장사를 좀 했었어요. 네네. 뭐 식량 장사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쵸. 농촌이다 보니까 농촌에서 식량을 가져다가 팔고 시내에 있는 뭐 소금이라든지 공업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소금도 비싸요. 네. 두부 만들 때 쓰는 소술도 비싸요. 농촌에는. 근데 그렇죠. 시내에는 저렴해요. 그래서 예. 그런 거를 장사를 했었거든요. 대학교 네. 다닐 때. 그 재산이 그 배낭에 다 들어 있었는데 네. 전 재산을 다 날린 거예요. 그 아줌마, 예. 그렇게 두세 번을 당하고 나니까 아니 근데 두세 번씩이나 당하면은 이거 하선 씨가 좀 너무 모절싸하지 않습니까? 아니 순진한 거를 넘어서 야 그거 어떻게 똑같은 거를 전 진짜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그러는데 북한에서는 야 당한 사람이 바보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짜 무서워요. 저만 당한 게 아니라 예. 저희 어머니가 그 청진에 예. 외화 상점이 있는 거 아세요? 달러 상점? 있어요. 예. 거기는 달러만 들고 가서 물건을 예. 살 수 있는 거예요. 도마다 하나 있고 평양에도 크게 있는데 거기는 금을 가져가거나 달러를 가져가야 되는 곳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무조건 뒤에로 깡패들이 청진 깡패들이 그 깡패나 그 붙어요. 꽃제비 그 쓰리꾼들이 붙어요. 단체로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네. 네트워크가 있어서 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 달러 상점 앞에서부터 따라가서 우리 엄마가 원송의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붙는 거예요. 그 깡패들이. 그래서 배낭을 칼로 잘라서 그 안에 거를 빼던지 예. 뭐 우스크리한 데 가서는 사람을 이렇게 때리고 빼서 강도질하는 위험하거든요. 근데 그게 시골에서 태어나서 자란 저한테는 그렇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렇지. 근데 시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조건이 좀 어디서 볼 수 있는 그런 게 환경이 좁잖아요. 뭐든지 물건을. 그러니까 그런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많죠. 이게 저도 그 겪어봤거든요. 저는 이제 사과장사랑 이렇게 하면 청진역, 신북청역 이런 데서 그냥 뭐 기차를 기다리는 그 자체가 꽃제비처럼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그 돈가방을 빨간색을 배에다 차거나 그리고 팬티에 차야 팬티 그 안에다가 그 지퍼를 해가지고 돈가방을 만들잖아요. 그거를 면도칼로 싹 해가지고 맞아요. 다 도둑질 맞췄잖아요. 근데 그거 이제 도둑질 맞췄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집에를 못 가겠는 거예요. 집에 가면 혼나지 뭐. 집에 가면 어머니인데 혼나거든요. 야, 이 갓나 새끼 모자 싸게 차니까 그거 싹 도둑질을 맞지. 그 북한의 그 미군 그 당시에는 도둑질한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고 도둑을 맞힌 사람, 나 같은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더 바보라고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언니한테 언니 바보 아니에요? 바보 이랬던 맞아요. 게 저는 그거 그나마 한 번밖에 안 당했는데 이게 그때 대학생 우리는 17살 18살 되면 대학생이잖아요. 네, 그때부터 집을 18살, 떠나서 그때부터 장사했으니까. 근데 너무 순진해진 것도 있고 그러면서 사회를 알아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부모님이 잘할 때 가서 도둑질해라 사기치라라는 거 안 배워주잖아요. 그럼요. 안 배워주죠. 안 배워줬는데 정작 사회 나와서 혼자서 부모님을 떠나서 이렇게 혼자 살다 보니까 와 세상은 힘들죠. 너무 그 상상 밖에 그런 것들을 해야지 살아나갈 수 있는 특히 북한은 법이라는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도둑질 맞췄다고 해서 안전부 가서 도둑 잡아주세요 하면 잡아주나요? 그렇죠. 절대 안 잡아주잖아요. 어디 왔냐 이거지. 네가 그렇죠. 도둑 맞춰가지고 어디 가서 이래요. 도둑 잡아가도 그렇죠. 네. 잡아서 데리고 가도 안전부에서는
그러니까요. 야, 잊어버린 게 모조리다 이러지. 설마 안전부에 신고해본 적은 없죠? 아유, 그런 거 여기 같으면 했죠. 그렇죠. 근데 안전부 갈 생각 누가 하나요? 그걸 그거 안 하지, 아예 안 하지. 네. 그런 게 법 자체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그 대학 다니면서 장사를 하다가 계속 쭉 장사를 하다가 탈북하게 되신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탈북하게 되셨어요? 대학교 2학년 때 네. 그때가 97년도, 96년도 겨울이었어요. 네. 근데 저희 대학이 정말 사정이 어려워졌어요. 원래 대학은 기숙사에서 밥을 세 끼다 주잖아요. 주고 처음에는 강냉이 밥에다가 네. 소금국, 그 배추실에 몇 개 띄운 소금국을 줬었어. 된장국도 아니고 네. 주다가 그 다음에 죽이 나오는 거예요. 뭐 밀가루죽도 나오고 어떤 때는 뭐 강대가루 옥수수죽도 나오고 국이라는 건 아예 없고 반찬이란 거 죽만 한 사발씩 나오다가 어느 날부터는 다 끊겼어요. 칡가루를 한 숟가락씩 주는 거예요. 칡뿌리로 가루 내가지고. 칡뿌리를 한 끼에 예. 그거 한 사발도 아니고 한 숟가락씩 한 주걱씩 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하루 세 끼 먹어봐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먹어봐요. 버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그때 지금 교수님들이 네.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집에서 식사를 못하고 나오시는 교수님들이 기숙사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수업을 들어가셨는데 그 정도였어요. 아이, 그렇죠. 교수님들이 굶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때.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선생님들은 칠판에 서서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잖아요. 공부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예. 식사를 못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식사라는 게 뭐 한두 끼를 못 하는 걸 생각하는데 북한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달, 두 달, 이전 계속. 1년, 오랜 세월을 기하에 영양 실조가 될 대로 진행될 대로 다 된 데다가 수업에 서서 이거 목소리를 내지 못하시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 정도구나. 예. 교수님들이 이렇게 책상에 엎드려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 들어가세요. 못 배워주세요. 진짜. 그 정도로. 설마라, 진짜. 왜냐하면 집에서도 식사를 못하지만 기숙사에서도 이미 다 끊겼어. 예. 식량이.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도 다 그만 드시는 거예요. 못 나오시고 돌아가실 분들은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장사를 해서 자기가 하루 세 끼 이게 숙식 먹는 걸 해결해야지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그렇죠.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결석하는 학생들이 하나 둘 계속 나오는 거예요. 교대제로 결석을 계속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식량을 가져오던 돈을 가져오던 그래서 쌀을 사서 자기 음식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참 너무 안타깝네요. 중퇴하는 학생들이 엄청 많았고 거기서 버틸 수 있는 학생들은 자기가 뭐 장사를 하든 네. 아니면 집에 가봤는데 집에도 쌀이 없으면 무조건 어디론가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식량 구하러. 그래서 구해 가지고 오면 다시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도 집에 가보니까 뭐 집이라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정말 막 사람들이 굶어 나간데 한참 96년도, 7년도, 4, 5, 6, 7 이럴 때가 정말 많이 굶어 죽었죠. 그래서 집에 가니까 내가 식량을 가지고 다시 학교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집에도 여전히 겨우 죽물도 하루에 한 끼 먹을까 말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학교를 그만둘 수 있는 일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학교에 가보니까 학교에서는 난리 났어. 이 수많은 대학생들이 다 중국으로 도망갔다 온 거예요. 방학 기간에. 네. 왜냐하면 어디론지 가서 하여튼가 먹을 거를 그렇지. 구해와야지 일단 떠나서 살아야 학교를 되니까. 하니까 학교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근데 학교에서는 그걸 가지고 사상투쟁회가 열린 거예요. 뭐 무슨 도자기과에 어느 학생은 방학 기간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중국에 갔다가 네. 건너왔다 이러면서 사상투쟁회를 막 하고 강퇴를 막 시키는 거예요. 저 나라 하여튼 희한한 나라예요. 퇴학을 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거 잘못하다가는 중국 갔다면 그때는 무조건 감옥행이잖아요. 완전 이 잘못하다가는 대학 다니는 게 아니라 내 목숨이 위태롭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더는 학교를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선생님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퇴학하겠습니다. 가서 하면 학교에서도 두 말 안 했어요. 그냥 퇴학하겠습니다 하면 그냥 자료를 만들어서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굶어주는 방법에. 예, 그래서 그냥 집으로 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뭐 집에서 계속 먹을 거 구하러 돌아다니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뭐 학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목을 꼭 구하러 돌아다니다 어느 날 버이부에 붙잡혀 갔어요. 네. 제가 중국에 오게 된 계기는 버이부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언니가 그 이제 장사를 하게 되다가 그 어쨌든 북한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해야지 먹고 사니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이부에 붙잡히신 거예요? 나는 하지 말라는 거 한 적이 없어요. 나는 그냥 매일 이삭주스로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착한 짓은 아니잖아요. 일인데. 진짜 북한에서 지키라는 법은 다 지켰어요. 그렇죠. 맨날 이삭주스로 다니고 농사지었어요. 그리고 풀 뜯으러 다녔어요. 풀을 네. 뜯어다 팔았거든요. 네. 풀을 무슨 풀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3월에는 네. 달래가 나와요. 예. 달래가 새파란 잎이 나오기 전에 잎이 빨간 잎이 나와요. 그 그래. 동부를 헤쳐가지고 하루에 달래를 희담한데 한 5kg, 10kg씩 해다가 팔고 달래 쑥 끝나면 나오면 쑥, 미나리 이렇게 나오고 산나물 캐고 이래서 그거를 데쳐서 가져가야 돼요. 시내 사람들은 여기 그게 없어요. 석탄나무가 귀하니까 데치는 것도 돈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근데 내가 빨리 팔려면 나물도 뜯어서 데쳐서 꼭 짜서 파랗게 해서 갖다 팔면 빨리 팔려요. 다른 사람들보다. 어머. 그래서 그거를 데쳐다 팔고 또 감자철 되면 감자 이삭주스로 다니고 보리 나오면 보리 이삭주스로 다니고 그러면서 버텼죠. 엄청나게 버텼죠. 근데 보이부에서 어느 날 부르는 거예요. 예. 난 나쁜 짓 한 게 없는데 왜 부르는 거예요? 왜 불러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갔는데 나보고 중국 갔다 왔대요. 그래서 내가 중국은 어떻게 갑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중국은 어떻게 갑니까? 보이부에서 일부러 그런 거 아닐까? 가라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게 고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게 원래는 학교에서 적을 떼서 집에 오면 거기 회사에 직장을 구해서 직장에 적을 둬야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나는 직장을 못 들어간 거예요. 저기 그냥 붕 뚜어 있은 거예요. 있었구나. 그러니까 법에서 날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소속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그 6개월 동안 넌 중국 갔다 왔다 이거예요. 지네끼리 지금 자기네끼리 지금 네.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갑니까? 하니까 이 갓나 새끼 봐라 하면서 모르는 체 한다고. 이감나 새끼 봐라 모르는 체 하니 하고서 그래서 중국 가는 사람들도 많구나. 우리 동네에 중국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대학교에서도 듣고 많이 들었지만 보이부에서 직접 날 찾아와서 그런 말까지 하니까 중국 가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가 보다. 날까지 잡아서 막 그래서 저는 중국이라는데 알지도 못하고 거기 어떻게 가는지도 모른다고 그랬더니 너 왜 적이 없는가고. 그러니까 적을 있어야지 그 회사 뭐 탄광이면 탄광에서 나에 대해서 조직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알아보겠는데 내가 이 적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가서 돈 얼마나 벌어왔는가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어이없어서 저는 중국 간 적이 없다고. 그냥 집에서 맨날 땅도 지고 농사하고 이게 나달 주고 다닌다고 했더니 하여튼 조심하라고 이러면서 돌아보는데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눈물이 막 펑펑펑펑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회가 이제 20살도 안 된 나이였었잖아요. 대학생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또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어. 내가 그러셨구나. 대학 그만둔 이유도 그것 때문이거든요.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고 하니까 우리 애들끼리 살았는데 이 보이보이에서 애들을 잡아가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생각이. 그렇지. 이게 뭐 정말 내가 또 정치범수용수요가나 막 이런 그런 무서운 생각도 막 들었거든요. 더구나 우리는 어머니 쪽 집안도 안 좋아요. 엄청 안 좋아가지고 정말 죽이지 못해서 여기로 보낸 건데 그러다가 중국에 건너온 계기는 그 해에 좀 이삭을 많이 주셨어요. 이삭을 많이 주다가 나달을 지고 청진으로 장사 나왔다가 청신에서 또 사기꾼을 만난 거예요. 진짜 너무 속상하다. 그 사기꾼이 날 데리고 중국으로 간 거예요. 그럼 또 속상하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그 사람을 너무 미워했어요. 제가 중국에 도착하고 나서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한테 우리를 넘겨주고는
어디 사라진 거예요. 예, 이분이. 예, 브로커구나.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여기는 중국이고 나는 이제부터 여기서 살아야 되고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어떻게 하든 북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돈 벌 수 있는데 데려다 주겠다 해놓고는 지금 간 것이 거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팔려간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를 팔았죠. 우리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북한에서 출발할 때는 뭐라 했는가 하면 자기네 집이 연사래요. 예. 감자 농사 엄청 많이 지었대요. 예, 예. 근데 겨울 돼서 눈이 왔는데 그 감자를 캐지 못한대요. 지금 인력이 딸려서. 예. 그래서 자기네가 농장에 가서 감자를 캐주면 식량을 주겠다. 예. 돈을 주겠다. 예. 이런 거 한 달만 해달라. 그래서 따라갔는데 돈 벌 수 있겠다 해서 따라갔는데 그게 연사가 아니고 중국이었던 거예요. 어머. 그러면서 하는 말, 여기는 돈 벌 수 있는 조건이 엄청 좋아. 너가 한 달만 일해도 북한에서 1년 벌 그런 돈을 벌 거야. 그러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러는데 그게 안 무서울 수 있어요. 그렇죠. 북한 사람이 처음 중국으로 와서 생각도 없이 중국으로 왔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미웠어요. 그때 막 그 사람을 막 정말 내 이제 어느 날 만나기만 해와라. 내 복수할 때다 이러면서. 근데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사라진 게 한국에 들어와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사라진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은인으로 생각했구나. 너무 고맙고. 근데 그분은 인신매매 하다가 총살당했을 수도 있어요. 북한에서 그 인신매매 그렇죠. 하는 사람들 많이 죽였잖아요. 근데 죽지 않고 살아있다 하면 그분이 진짜 지금 은인이에요. 나의 인생을 진짜 완벽하게 정말 그분이 훌륭하게 바꿔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정말. 야, 근데 언니는 되게 고마워하시는데 저도 좀 브로커는 이제 중국 브로커, 북한 브로커 다 있잖아요. 우리가 그 한국에 이렇게 데리고 온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은 저는 브로커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내 삶의 빛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브로커를 찾아가서 나를 중국에 보내주세요 했기 때문에. 그랬구나. 예, 깨어 있었네. 나는 시글시글 쳤다기여가지고. 저는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분들이 없으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중국에 그 있는 조선족 분들이라잖아요. 그런 분들이 없으면 우리가 한국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살아서 올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올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런 브로커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물론 안 좋은 분들이 있으니까 사기도 당하겠죠. 근데 어찌됐든 저는 여기 한국까지 와서 살아서 언니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저도 이게 나이 먹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시골뜨기가 시내에 나와서 좀 많은 경험을 하고 깨달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제가 지금 40이거든요. 정말 그 북한에서부터 한국까지 오는 그 가정에 만나셨던 모든 분들에 대한 추억을 자꾸 이렇게 되새겨보는 시간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그랬었지. 내가 그때는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사람들을 따라갔었지. 그렇지. 근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지. 그때는 너무 괘씸했었어.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내 핸드폰을 다 뺐고 내 돈을 다 뺐고 그리고 날 알몸으로 막 국경 건너게 하고 그 사람들 너무 괘씸했어라고 이런 생각이 막 들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면 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날 해주지 않으셨으면 나는 북한에서 지금 좀 어떻게 됐었을까. 그렇지,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지금도 북한에 언니 동생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사는지 불보듯 뻔하잖아요. 저희는. 맞아요. 한국에서 정말 사내 짐이 다 먹고 여기는 뭐 먹고 싶은 거 돈이 없어서 못 먹는다는 게 없잖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 막 다이어트하고 막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까 이걸 생각하는데 북한에서는 그냥 한 끼 한 끼 걱정을 하고 막 어렵게 살니까 그러니까 언니들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죠. 너무 가슴 불쌍하고. 아프고 내가 참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그럼 중국에서 몇 년을 사셨어요? 중국에서는 한 4, 5년 있었어요. 오래 있었구나. 중국에서도 고생을 많이 했다고 나는 생각했는데 고생이 아니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고생이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고생이었죠.
제일 두려웠던 게 언젠가는 붙잡혀 간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시시각각으로 몰려드는 그런 그 불안함, 공포감 그런 거. 내가 아무리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는 북한 사람이라는 존재만으로도 어느 날인가 그냥 끌려가는 거잖아요. 잡혀가는 거잖아요. 잡혀갔을 때, 북한에 갔을 때 북한의 그 공포스러운 그 생활을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제 어떤 처우를 받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죽음에서 살아나야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를 알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공포. 중국에서 살면서. 예, 그러니까 그게 엄청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공안을 보면은 막 움츠러들고 무서워하고 뭐라고 하지 않아도 우선 경찰차가 지나면 맞아요. 무조건 숨구부터 보고 나무 뒤에다 뭐 건물 뒤에다 무조건 숨구부터 보고 회사에서 일할 때는 항상 그 눈에 나지 않으려고 항상 내가 신고당할까봐 낮춘 자세로 들어가고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하고 나한테 뭔가 했는데도 내가 그걸 참고 견뎌야 하고 왜냐하면 트러블이 일어나면 신고당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그렇게 있죠. 많이 그러면서 참으면서 살았고 항상 모든 사람한테 다 웃으면서 대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거죠. 그렇지 맞아요. 권리를 찾을 수가 없어 우리는. 네, 그리고 그냥 근데 그 한국에 와서도 그거 이어지는 게 그렇게 살았던 게 사실은 공안을 보면 우리 북한에서 이제 보안원 보면 무서워하잖아요. 안전원 보고 중국에서도 그렇게 살았어. 그러면은 중국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이제 어떻게 한국으로 오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북한에서는 그렇게 탈출했고 중국에서는 제가 동생들을 놔두고 왔잖아요. 네. 북한에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돈을 벌어서 중국에서 돈을 벌어서 북한에 보냈었어야 됐어요. 왜냐면 내가 중국에 오는 걸 모르고 왔지만 나의 목표는 돈을 버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식량을 해결해서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으니까 동생들이 있었으니까 동생들을 먹여 살리는 게 내 임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돈을 벌려고 했어요. 그래서 회사에 취직도 해서 그 좋은 사장님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정말 중국말 하나도 모르잖아요. 예. 근데도 괜찮아. 예. 나한테 한국말 배워서 내가 중국말 배워줄게 이러면서 정말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진짜. 예. 그래서 그분이 거의 나를 회사에서 4년 계속 써주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북한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벌 수 있는 돈으로서는 진짜 많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돈을 북한에 보냈어요. 북한에 보냈는데 또 사기를 당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브로커한테요. 돈을 보냈는데 북한에 이게 보냈으면 증거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전화 통화를 해준다던가 그쪽에서 편지가 온다던가 그쪽에서 뭐 사진을 가져와야 된다던가 해야 되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돈만 그냥 가지고 보냈어 이러고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 하늘이 무너질 일인 거예요. 그렇지. 내가 중국에서 4, 5년 벌은 돈을 보냈는데 이게 내 인생을 정말 다 맞춰서 보낸 돈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소식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다가 그 사람들은 내가 돈이 있다는 거를 알았으니까 또 그 사람들이 계속 위협을 받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좀 집요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나는 더 이상 중국에서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다시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해서 결심한 게 한국에 있는 할아버지 찾아서 한국으로 오는 거. 예. 그 다음에 다시 돈을 벌어서 내가 북한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면 중국 조선족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이 살기 좋다고는 하지만 또 청도 쪽 있잖아요. 대련 청도 쪽에는 거의 한국이랑 비슷하대요. 거기는 한국 사람들도 많고 조선말을 하는 사람들이 직업을 찾을 확률이 높대요. 그쪽으로 나가서 다 사는 거. 이렇게 세 가지 방향을 정해놓고 길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했던 게 할아버지 찾는 일이었는데 할아버지를 하루 만에 찾아버렸어요.
대박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아버지를 하루 만에 찾았어요? 하루 만에 찾았어요. 예. 한국에 계신 할아버지를. 예.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저한테 하루 만에. 예. 그러니까 그 한국 분한테 제가 다니는 회사가 관광 회사였거든요. 예. 거기 오신 손님들이 이렇게 명함을 주고 가는 그런 습관들이 좀 있으세요. 예. 한국 분들은 꼭 네. 뭐 명함 주시고 가시잖아요. 예. 그런 명함이 한 이만큼 쌓여 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게 그렇죠. 사실은 내가 뭐 한국 갈 것도 아닌데. 그리고 예. 그때 당시 한국 갈 생각은 하지도 못했거든요. 예. 네, 나 북한 사람인데 한국 가면 예. 아이고, 안 되죠. 적대국인데. 적대국인데요. 그렇죠. 그 자본주의 놈들이 날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내가 한국 간다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명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사람이 긍지에 몰리니까 그러니까 동생들에 대한 그 돈을 받아들일까 하는 걱정 그리고 내가 앞으로 여기서 중국에서 돈을 벌어도 보호를 못 받겠구나. 어느 날인가는 이 중국 놈들이 내 돈 다 뺏어가겠구나. 나는 그냥 여기서도 희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 그래서 더 이상 중국에서 미련을 가지면 안 되고 내가 새로운 내가 살 수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게 북한일 수도 있다는 거죠. 돈만 있으면 북한에 다시 들어가서 살면 되잖아요. 그래서 돈 벌어서 북한에 다시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중국 대련 쪽에 나가서 다시 새로운 터전을 찾아보는 거. 그다음에 한 가지가 할아버지 찾아서 한국으로 나오는 거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할아버지 찾은 거 했는데 그 명함 중에서 유별나게 그 좀 특별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부부 동반으로 한 10대쌍 이렇게 해서 여행 오셨던 분들인데 팁을 줘요. 1,000원씩. 근데 그 팁이 1,000원짜리가 모이다 보면 많잖아요. 이렇게 10,000원짜리로 손님들한테 바꿔주세요 해요. 그럼 손님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돈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환전할 때는 80%밖에 못 받아요. 1,000원짜리는 10,000원짜리는 100% 받는데 1,000원짜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손님들한테 안녕하세요 하고는 좀 바꿔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건 왜 받고 이러는 거예요. 10,000원짜리는 10,000원 환전되는데 1,000원짜리는 8,000원밖에 환전이 안 돼서요. 이러면 그래? 가져와 하고 5만 원 다 해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이분은 그래도 좀 마음이 여유가 있으시고 뭔가 해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 드렸어요. 처음으로 전화 드렸어요. 국제 전화를 진짜 받으시고 기억까지 하시는 거예요. 오 그때 부산에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1,000원짜리 너무 감사했어요. 저 잘 썼었어요. 그러고 한국에 오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제가 할아버지가 계세요. 근데 외할아버지시고 나이가 많으셔서 지금 살아계시는지 모르겠고 이름은 뭐고 뭐 쭉 얘기 드렸어요. 그런 것들. 그래도 기다려봐 하고 그 다음날 전화가 할아버지한테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찾아주신 거예요? 그분이 진짜 찾아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너무 기똥차가지고 근데 이게 할아버지가 맞긴 맞는 이유가 다 같은 거예요. 가족사도 다 알고 계시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정확하게 만나는 못 받고 혹시 정확한 건 모르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얘기를 들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게 뭐 사실 친자 확인과 그건 DNA 검사를 딱 해야 알잖아요. 근데 내용으로 들어서는 맞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전화가 오신 게 너가 내 손녀라는 걸 어떻게 알아? 그렇지. 증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기네가 옛날에 찍었던 사진이나 뭐 그런 걸 집에 물품들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사진 가져오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미 북한에 돈 다 보내서 내가 또다시 뭔가를 할 수 있는 아무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돈이 있어야지 그것도 사람 보낼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보다 안 돼가지고 다시 전화 드렸어요. 할아버지한테. 나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4-5년 살면서 돈 벌어서 동생들한테 보냈는데 그 돈이 갔는지 동생들이 받았는지 아니면 또 뭐 어떻게 브로커들이 다 떼먹었는지 너무 속상해서 사실은 지금 할아버지를 찾게 된 거다. 내가 지금 북한에 다시 소식을 보내자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하나도 없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다시 북한에 들어갔다 오는 방법밖에 없다. 근데 난 무서워서 북한 못 들어가겠다. 그거는 안 되지 하더니 할아버지가 그때 기다려봐라 해가지고 브로커 루트를 알아보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가서 사진을 가져오셨어요. 어머. 그래 나 저한테
팩스로 보내주셨어요. 내가 중국에 있을 때. 오. 우리 집에는 그 할아버지 어머니 사진이 다 있었거든요. 예, 가족 예, 사진. 예. 그래서 그 사진을 가져오시고 오 맞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는 어머님을 북한에 놔두고 전쟁 때 피난 오셨는데 그 이후에 막히다 보니까 어머님을 못 데리고 내려오신 케이스인데 어머. 그 어머님이 우리랑 같이 사신 거예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증명이 됐어요. 예. 그래서 한국에 오라고 하시는데 예. 아니요, 저 한국 안 가요. 무서워서 못 가겠는 거예요. 할아버지, 저는 지금 북한에 있는 동생들 돈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그게 궁금하지. 나는 한국이 궁금하지 않고 할아버지가 그렇지. 궁금하지 않다. 동생들 좀 살려주십시오. 먹고 살게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알겠다. 그쪽은 내가 알아볼 테니까 너가 한국에 와야 된다. 네가 다시 잘 생각해봐라 하면서 1년을 기다려주셨거든요. 예. 1년을 기다려주셔가지고 사실 막 다른 탈북자들처럼 뭐 한국 가야지 무조건 산다 이게가 아니라 나는 할아버지가 오라니까 가야지. 그러니까 이게 탈북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오라고 하시네 하고 오라고 하시니까 가야지. 그리고 한국 가면 중국 조선 쪽에 돈 많이 벌어 오지 않나. 나도 가서 돈 벌어야지. 그렇지. 중국 조선족도 한국 가서 돈 많이 버는데 많이 벌어 오잖아요. 몇 년씩 있으면. 그러니까 나도 가서 돈 벌어 가지고 와야지. 이 생각이 머리에 가득 찬 거예요. 아예 한국 가서 산다는 생각은 아예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면 할아버지가 있을 거고 가면 중국 조선족처럼 돈 벌어 가지고 돈 벌면 된다 이 생각이 그냥 있어서 사람이 갈 거야 따라 나서라. 그래서 따라 나섰는데 세상에 그게 탈북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안들 피해가지고 차 타고 기차 타고 막 그렇지. 버스 타고 조심해야죠. 택시 타고 막 총맨 그 수색대가 막 버스에 올라와서 막 검색하고 할 때는 막 죽을 것 같잖아요. 막 국경을 막 넘을 때 산 넘을 때 그 무서운 그 강과 산을 막 넘어가야 되고 하잖아요. 와 내가 왜 이래야 되는데 하면서 막 어디로 오셨어요 그러면? 저는 저기 광동성 그러니까 베트남 국경을 넘었어요. 베트남 쪽으로 오셨어요. 베트남에 거의 한 달? 한 달을 한 달을 거쳐서 베트남 하노이의 프랑스 대사관까지 갔어요. 갔는데 먼저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한국 대사관에 그때 400명조가 비행기로 떠나간 케이스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탈북자들 400명을 한 번에 보냈는데 이게 국제적으로 이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 대사관에서 못 받아줘. 이제 안 받는 못 받는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럼 어떻게 다른 나라라도 가야지 해가지고 프랑스 대사관으로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대사관에 들어가가지고 지금도 막 그때 그 스릴 있고 막 무섭던 생각이 막 온몸을 막 그 유미 씨도 대사관으로. 저도 대사관. 저는 국경 영사관 전에 그 국제학교라는 데 첫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때 뭐 북송된다 안 된다 하다가 인권으로 뉴스 나와가지고 왔잖아요. 다행이다. 그래서 프랑스 대사관에 들어갈 때도 그 높은 이 담장이 한 2m 넘잖아요. 그래서 거의 3m 되잖아요. 막 이렇게 철조망이 채워 있고 가시죠. 넘었어요? 그럼요. 그걸 너무 뛰었어요. 이야, 그거를 어떻게 넘었어요? 사다리가 있었어요? 없어요. 그냥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점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그 정신력과 그거 가지고 한국에서 살면 사실 뭐 못할 게 없다,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국정원도 뛰어넘어가겠네, 우리. 이게 정문에서 원래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경비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정문으로는 도저히 통과를 못하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담장 넘자 해가지고 때마침 그 담장 밑에 그 우체국통이 있었어요. 예. 우체국통이 한 1m 지금 생각하면 거의 50분 안 돼도 1m 3, 40? 그걸 먼저 올라가고 거기서 또 담장을 올려뛰면 담장 위에 막 이렇게 쇠사슬이 있잖아요. 그걸 또 넘어서 그 다음 밑에는 한 2, 3m를 뛰어야 되는 거예요. 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4명이 같이 갔는데 제가 제일 체육 운동을 못하는 거예요. 나도 맨 마지막에 펑 뛰어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그 대사관 사람들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치, 프랑스 대사관.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말할 줄 모르니까 이제 피켓을 하나 들고 갔어요. 예.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문을 다 닫더라고요. 올스톱 시키고 우리를 안쪽 방으로 데려가가지고 나 눈물 날 것 같아. 진짜 그때는 내가 여기서 또 쫓겨나면 어떡하지 이 생각밖에 그렇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담장이 넣고 그런 건 다 문제가 아니야. 내가 이제 이 대사관에서 또 쫓겨나면 지금 그 자리에서 또 쫓겨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생각이 나요, 나도. 또 쫓겨나가면 내가 이제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북한에 잡혀나가기 전까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지. 어떻게 하든 여기서 너무 버티고 무서우니까. 쫓겨나지 말아야 된다. 그냥 대사관 안에서 버텨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과 달리 프랑스 대사관에서는 잘해줬어요. 아, 그래요? 우리를 쫓아내지 않더라고요. 그럼 프랑스 대사관에서 좀 있다가 어디로 옮겨졌어요? 우린 그냥 프랑스 대사관에 있다가 있다가 한 달. 한국으로? 한 달. 아, 그래요? 그냥 무조건 프랑스로 가겠다. 무조건 프랑스로 망명하겠다 이러면서 막 버텼는데 뭐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대사관 분들이 오셔가지고 뭔가 서류 준비를 했나 봐요. 해가지고 그때가 딱 그 크리스마스 되고 새해였어요. 그래서 아마 이 업무를 빨리 끝내야 되니까 아마 그 1월 8일 날 저희를 출국 비행기 해서 뽑아주시더라고요. 되게 빨리 오셨네요. 한 달 만에 왔어요. 프랑스 대사관에 와서. 그래서 한국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다 그냥 북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격려를 거쳐잖아요. 근데 저는 공항에서 너무 충격받았던 게 할아버지가 나올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할아버지가 브로커를 통해서 이제 내가 지금 한국에 왔는데 그러면 공항에 할아버지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생뚱같은 사람들이 나오거나 새까만 승합차는 사람들이 창문도 없는 방에다가 가다 놓고 기다리라 하고 우리를 어디론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서 계속 생각을 굴려보는 할아버지 거예요. 어디 갔지? 왜 나 이 딸 한국에 들어왔으면 할아버지가 나타나는데 왜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떠날 때 우리가 국정원 가고 이런 절차도 모르고 몰랐죠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몰란 거예요. 가면 뭐 종착금이 있다느니 뭐 이대 아파트 준다느니 뭐 아무것도 몰란 거예요. 모르고 할아버지가 사람들 가니까 따라가라 하니까 그냥 간 거고 도착해서 할아버지가 나와서 할아버지 집에 갈 줄 알았는데 이거 뭐 생뚱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끌고 가니까 이게 완전 스트레스가 또 어디로 가냐 이 생각이 들어. 또 우리를 끌고 어디로 가지? 가냐? 한국 다 왔는데 왜 이러니? 하면서 끌려간 게 기세. 한국 다 왔는데 왜 이러니? 탈북민들이 있는 그 거기였잖아요. 국정원. 국정원이었잖아요. 아니 들어가자마자 복도가 이렇게 있는데 문을 복도에 매 방이 있는데 거기다 다 자물쇠를 잠궈놓은 방에다 나를 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같이 그 만난 언니들이 있었어요. 언니 우리를 왜 여기다가 쳐넣어요? 왜 또 감옥으로 왔어? 왜 또 감옥? 아니 여기는 어딘데 나를 왜 여기다 하도 사기를 많이 당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할아버지한테도 사기 당했나 이런.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이 할아버지 내 친할아버지 아니구나. 그러니까 시골뚱이니까 이게 뭐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세상에다 그냥 이게 막 스트레스가 막 엄청났었어요. 그때 막 조사 과정에서는 뭐 또 재미나거나 뭐 이런 에피소드 없어요? 북한은 좀 야이 갓나 새끼 막 이러면서 욕하잖아요. 야이 갓나 진짜, 이렇게 올리다 보면 눈가를 깔아 이거면 대가리를 어디 쳐드냐 이러잖아요. 야, 그 새끼 진짜 한국에 오기만 내 통일이 되면 그 새끼부터 찾아가가지고 아직 죄송합니다 욕해서. 근데 여기 분들은 되게 언어가 문화적이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무서운 건 없었는데 문화어를 씁니다. 엄청 그 표준어 그런 말부터 쓰시니까 무서운 건 없었는데 그냥 모든 게 다 새로우니까 짜증이 냈던 거는 막 그 A4 용지로 뭐 몇 장씩 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쓰라 그러죠. 계속 쓰라 하잖아요. 그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왜 쓰는? 그러니까 그 계속 쓰라 그러지. 계속 쓰라 그래. 소년단 시장을 그려라지. 그다음에 초상화 그려라지. 시장 어떻게 그리고 그 서라 서서 해봐서 항상 준비를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항상 선배 이렇게 한다. 나는 그래서 시켰어요. 우리는 노래도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 맞아요. 그다음에 어른 돼서 배우는 거, 학교 갈 때 무슨 근데 국정원 그 조사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더만요. 아, 그분들이 더 잘 알아요? 네, 우리가 그 지리랑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그러면은 아니 이렇게 가면 여기 거기 뭐 이렇지 않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우리 옆집에 누가 사는지 다 안다니까. 그런가 뭐 나는 기억 안 나는데 네. 우리 대학 교수님이 누구인지 나는 가물가물하거든요. 네. 수학 선생님들. 근데 그 수학 선생님이 여기 한국에 오셨어 이러는 거야. 근데 그 수학 선생님이 너무 이쁜 여자분이셨어요. 네. 근데 대학에는 보통 제대군인들이 많잖아요. 네. 그럼 제대군인들한테 엄청 인기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쁘고 교수고 또 처녀고 하니까. 그분은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근데 그분이 여기 오셨다는 거야, 한국에. 그러니까 조사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무섭더라고요. 진짜. 노래를 또 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 노래 시켜서 자꾸 노래를 했더니 왜 전투적인 노래밖에 안 하는 거야? 나보고 왜 전투적인 노래밖에 안 하는 거고 이러면서 맞아요. 나보고 어쩌라고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아침에 햇빛이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랬어요. 나는 쓰기도 하고. 근데 난 노래 부르면서 나가자 싸우려 나가자 했더니 아까 말씀하셨던 중에 그게 있잖아요. 성 때문에 국정원 그 조사하시는 분이랑 싸우셨다면서. 예.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는 르를 안 쓰잖아요. 리을 안 쓰잖아요. 근데 저는 버들류거든요. 제가 그게 민감한 게 원래 우리 아빠가 성이 윤 씨였어요.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전쟁 고아거든요. 아빠가 전쟁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근데 알아보니까 아빠네 집안이 윤 씨가 아니고 류 씨 집안이래요. 버들류 씨 집안이래요. 그래서 우리 아빠 형제들이 다 성을 류로 고쳤어요. 그러니까 그게 집안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아빠가 알려주셨으니까 그쵸, 저도 성이 그렇게 중요하죠. 류인데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국정원 선생님이 자꾸 저보고 유라는 거예요. 유화선이라고 자꾸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아까 잠깐 뭔가를 저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름 쓰는데 선생님 저 유가 아닌데요. 선생님 저 류예요. 류 버들류. 버들류. 선생님 유 시간이 고쳤으세요. 류 버들류. 버들류라고 써주세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유씨라고 쓰는 거야. 앞으로 유씨라고 써. 아니라고요 선생님 저 버들류라니까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1시간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그래서 국정원 선생님이 국정원 선생님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도 많이 조사하고 봐가지고 뭐 그렇게 신기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나는 그분들이 북한에 가서 사셔도 아무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진짜 잘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전문으로 하셔서 그러나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렇죠. 탈북자들이 몇만 명이나 들어왔으니까 그분들을 다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다 아셨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 와서 북한에 대해서 내가 북한에서 살던 동네에 대해서 동료들에 대해서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와서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북한은 이게 그 언론 매체라던가 이런 게 자유롭지 못해서 소식을 접할 길이 없잖아요. 여행도 자유롭게 못 다니고 그냥 딱 그 자기가 사는 그 동, 인민반, 그 학교, 맞아요. 직장, 그 주변에서 그냥 소식이라는 것도 없잖아요. 사실 정보 공유라는 것도 크게 없잖아요. 북한은. 근데 여기는 정말 언론의 자유가 있어서 이게 소식은 맞아요.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어디서 다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여기는 다 맞아요. 캐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오히려 더 많이 북한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국정원에서 깜짝 놀랐어요. 매일 저 많은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다 있는가 하고. 그러니까요. 막 식당에 가서 밥 먹으러 처음에 내려갔는데 막 400명, 300명 되게 줄 서서 쫙 식판 들고 저기 다 어디서 나왔는가 궁금해서 저 사람들 다 어디서 왔냐고. 나는 분명 4명밖에 안 왔는데 나 혼자 온 줄 알았는데 맞아요. 나만 탈북인 줄 알았는데 저도 그랬어요. 방마다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내 혼자 탈북하고 나 혼자 한국행을 생각하는 줄 알고 다 숨기고 이래야 되는데 와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저는 너무 서프라이즈 해가지고
그리고 저 사람들 다 어디 있다고 그럴까요? 북한에서 다 나온 사람들이라고 몇백만 명이 지금 나와 있다고 막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참. 국정원 조사 끝나고 하나원 나오고 할아버지를 만나셨어요? 국정원에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왜냐하면 면회 오셨구나. 그게 조사하는 과정에 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한국 왔니? 그 국정원 선생님들이 물어보실 거잖아요. 예. 저 할아버지 찾아서 왔는데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정원. 할아버지가 오라고 해서 왔는데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게 실질조사 들어가야 되는가 봐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오셨더라고요. 그때 처음 얼굴 할아버지 그 외가 쪽 할아버지시구나. 외가 할아버지를 처음 얼굴 처음 봤는데 그 전에 사진을 작은 사진을 보내주셔서 보긴 봤는데 실물로는 처음 봤죠. 그렇죠. 근데 뭐 빼박이에요. 뭐 도망갈래도 도망갈 수 없게 너무 닮았어요. 똑같아요. 야, 유전자의 힘입니다. 이게 사람이 거짓말 못하는 게 씨 정도는 도둑 못한다네. 씨 도둑 못한다잖아요. 아유, 내가 또 이런 말을 또 하게 하면서 언니 때문에요. 저 진짜 고상한 여자란 말입니다. 정말 너무 닮아서 이게 누가 아니래도 아니라 할 수 없게끔 닮았어요. 너무 닮아서 그리고 정말 참 저는 신기했어요. 이게 뭐 동화 속의 이야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맨날 그 할아버님이 어머님이 맨날 우리한테 이야기처럼 들려주시던 얘기거든요. 우리 아들이 다 지금 남한에 내려가서 살고 있고 언젠가는 날 찾으러 올 거다. 이러다가 84년도인가 5년도인가 돌아가셨거든요. 맨날 아들 얘기만 했어요. 우리한테 자기 아들 자랑만 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내 앞에 이렇게 할아버지가 되게 있으니까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이게 사기가 아니고 진짜구나. 할아버지 사기 안 쳤구나. 공항에 왜 안 데리러 나왔냐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어봐요. 이제는 세상 물정 좀 알았구나. 세상 물정 알은 거예요. 너 여기서 생활 잘 하고 나와라 이러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전 이렇게 된 거지. 이전은 그 의문이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그 의문을 풀었거든요. 다른 동료들 통해서 믿기지 않죠. 그렇지, 맞아요. 사실은 이게 통일이 됐다면 그런 느낌일까요? 그럴 것 같아요. 믿기지는 사실은 그게 남북 통일의 그 순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근데 그때 그 감정은 참 이게 그냥 동화 속의 얘기 같아요. 이게 안 믿겨요. 안 믿기고 그냥 멍하고 사람이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막 우리가 할아버지랑 같이 크고 할머니랑 같이 크면 나 할머니 만나면은 이 얘기 해야지 저 얘기지 이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할아버지도 손녀라는 그 처음 보는 있다는 그 손녀가 뚝 떨어지고 그렇지. 근데 언니 입장도 할아버지가 이렇게 있다고는 들었는데 갑자기 쭉 나타나시고 그 옛말 이야기, 동화 속의 이야기가 현실로 그냥 뚝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릴 때 동화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신데렐라가 살았습니다. 뭐 인어공주가 살았습니다. 그런 소설 속의 얘기가 지금 현실에서 뚝 벌어진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와 이게 뭐지? 진짜 할아버지가 있네. 그러니까 나는 할아버지랑 통화하고 할아버지가 가라 해서 왔지만 계속 그거를 믿지 않은 거예요. 부정하면서 온 거예요. 그렇지, 사실은 공항에도 안 나왔으니까. 누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있긴 있네 할아버지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연락을 이렇게 몇 년간 주고받다가 왔으면 또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소식 알아서 1년 만에 그냥 이렇게 온 거잖아요. 서로 모르고 하니까 있긴 있네 그냥 이렇게 된 거죠. 그럼 한국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할아버지랑 이렇게 소통을 하시고 잘 다니고 사셨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임대 아파트 들어간 다음에부터 할아버지가 오라고 해서 집에 가서 며칠을 머물렀죠. 며칠을 머물고 후에는 이 집 저 집 많이 다녔어요. 친척들 집은 다 한 번씩 돌아다녔고. 그래도 친척이 또 한국에 있으니까 조금 우리처럼 아무도 없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달랐을 것 같아요. 한국에 오니까 제일 있다고는 하지만 제일 이렇게 어려웠던 거나 신기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자체가 신기한 거예요. 한국 사람, 나 한국에 친척이 있었다라는 게 신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나한테 있어서는 그 한국 친척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거 하는 것 자체가 신기한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해를 못 해요. 알아 못 듣는 거예요.
왜 그거 이해가 돼요? 그렇지. 처음에는 이해 안 되죠. 그 사람들이 왜 이거 먹어라 하고 왜 이거 먹지 말라 하고 왜 하지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신기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살아온 문화가 있잖아요. 예, 생활 습관. 그렇지. 그거를 나는 접해보지 못했으니까. 언니가 살아온 습관이 문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같이 살기에는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 이게 갑자기 통일이 되는 것보다는 이게 조금 문화적인 교류가 있고 뭐 몇십 년이라도 이렇게 있은 다음에 합쳐야지 그런 게 없을 것 같고. 코스트코 데려가는데 그때까지도 코스트코가 대형 매장이어서 우리는 네. 잘 모를 때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은 처음에 한국 와서 코스트코 갈 일이 전 한 없잖아요. 10년 후에 갔어요. 네. 근데 처음에 코스트코를 데려가니까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야 이거 뭐야? 찰것 같은데 이거 뭐 막 박스처럼 박스가 아니라 막 이렇게 막 박스에 박스가 쌍쳐 있는 채는 막 이렇게 있잖아. 예. 도대체 이 사람들은 여기 와서 뭘 그리 많이 먹겠다고 저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뭐 저렴하다 이런 거 상관이 없어. 그리고 코스트코는 다른 마트보다 화려하지 않아가지고 더 왜 이렇게 그랬어요. 창고 같은데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맞아, 나도 그랬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야 거지인가? 속으로 야 거지인가? 못 살아서 이렇게 저렴한 데 오는가 막 이러면서 그리고 뭘 사도 대용량으로 사잖아요. 막 이렇게 우리는 그냥 마트 가서 조금 주세요. 요만한 거 하나 사들 거잖아요. 돈이 아깝다고. 근데 이 사람들은 2리터, 3리터, 막 10리터 이런 걸 사잖아요. 근데 그게 더 저렴한 거란 걸 몰란 거예요, 그때는. 진짜 언니 말을 너무너무 공감하는 게 탈북민 중에 내가 아는 분이 계란을 사러 갔어요. 계란 한 판씩 우리 지금 사잖아요. 근데 그 있잖아요. 달걀 한 알만 주시오 했다잖아요. 근데 달걀 한 알 안 판다고. 난 달걀 한 알만 사겠는데 이 비싼 거 왜 다 사라고 하냐면서 강도 같다면서요. 이 협작꾼 같은 것들이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언니도 그렇게 한 거지. 나오자마자 그 집에 데려갔는데 같이 살자고 갔는데 이게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따라가서 그 사람들은 좋다고 웃으면서 먹고 이렇게 뭐 즐기고 사가지고 그리고 집에 오는데 나는 시무룩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가려고 하고 좀 같이 즐겼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그냥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야 제가 왜 저렇게 기분이 다운됐어? 우리 뭐 잘못했나? 이러면서 또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오해가 생기고 차를 타고 갈 때도 고속도로에도 80km는 정상이야. 요 속도가 딱 좋은 거야. 더 속도 내도 위험하고 안전속도야. 이런 얘기를 해주면 저걸 왜 나한테 얘기해주지? 차도 없는데. 차도 없는데 80km 가겠습니까 하고 100km 가겠습니까 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알려주는 거예요. 날 교육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한국에서는 이게 엄청 중요한 일이잖아요. 사실 살아보면 차 속도 지키고 운전할 때 그 기본적인 것들이잖아. 근데 나는 그게 처음이야. 한국 나서 한 달도 안 됐는데 뒤에 타고 가면서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품만 계속 해야 되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걸 나한테 왜 얘기해주니? 네가 몇 킬로라, 그러니까 킬로라는 게 뭔지 이해를 못하는 거야. 맞아. 우리 면이 막 이랬으니까. 뭐가 80kg라는 거야? 도대체 뭘 보고 80kg? 쌀이 80kg가 막 이러고.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얘기를 해줘도.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이게 완전 하늘과 땅 이런 생각 차이가 있는데. 그또 이제 차도 없고 그런데 무슨 80 차에서 80kg가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애한데. 나 이해가 돼요. 너무 이해가 지금은 돼. 이해가 돼. 너무 이해가 돼. 지금 차를 운전하고 이러니까 너무 이해되는데 그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 나와서 한 달도 안 됐으니까 하루 종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하루 종일 이해 못할 일들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한 몇 달 지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7년을 그냥 죽었다 하고 그냥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래. 그러면 그때부터 조금씩 시작하면 되겠다. 이 말이 그게 결론이었어요. 마지막에. 친척들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몇 달 지내보고 한 말이 그냥 놀아. 한국에서 그냥 시간 보내. 한 7년 지나면 그다음부터 뭐가 다 보이고 그다음부터 뭔가를 시작해도 될 것 같다. 지금 이제는 이해가 되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은 이해돼도 너무 잘 되죠. 그렇죠. 지금은 막 이전은 한국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면 자꾸
그 말을 깨닫으려고 노력해요. 현실에 자꾸 이렇게 현실하고 자꾸 접목을 시키려고 해요. 아, 이게 이 말이 현재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해당되는 말이겠구나. 이걸 자꾸 찾아보게 되거든요. 이제는 옛날에는 짜증나고 이게 뭐지 막 이랬는데 알아듣는데 지금 알아 못 들어도 그걸 흘려듣지는 않아요. 한 번은 뒤에서 이렇게 우회전하는 차량에 멈춰 섰는데 뒤에서 빵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회전하겠다고 길을 비켜달라고. 근데 이 차선이 직진도 되고 우회전도 되는데 나는 비켜주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법을 모르니까 또 쭉 가서 건너길 있는 앞으로 가서 비켜줬어요. 8만 원 나온 거 있잖아요. 이게 정지선 앞에 가면 안 된대요. 그게 신호 위반이래요. 와, 그래서 내가 경찰서까지 가서 CCTV까지 다 보고 따졌잖아요. 아니 나 이거 잘못한 게 없는 게 왜? 야, 언니도 대단하구나. 나는 따지지 않고 그랬어요. 알았어요. 아니지, 전화를 막 따지고 가서 CCTV 봤지. 나 이거 잘못한 거 없다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그때 직진 우회전 지구는 안 비켜줘도 되긴 해요. 안 비켜주는데 뒤에서 하도 빵빵빵빵 되니까 이게 옆에 차선을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거기 경찰서 앞이더라고요. 맞아. 또 경찰서 앞에 CCTV 있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하여튼 법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거랑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요즘에 관심이 있나 봐요. 법 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범죄인이 되는 이유가 범죄자가 되는 이유가 자기가 알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고 모르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가 북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모르고 저지르는 케이스가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있어요.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나중에 죄 짓고 법을 안 다음에는 늦는 거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그렇다고 그거를 그러니까 여기는 뭐 우리는 김일성 장군님이 교시와 지시에 따라서 살면 되는데 여기는 모든 행동, 모든 사회 질서 규범이 다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사회 질서를 유지하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우리 북한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맞아요. 그래서 죄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아는 어떤 분은 북한에서는 이제 맥주가 청량음료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북한에서 술 안 먹었으니까 모르는데 청량음료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한국에 직행으로 왔으니까 온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2달 있다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중고차로 탁 현차를 주고 200~300만 원짜리 샀어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야, 나 차 샀다 해가지고 진짜 몇 년 전 일이거든요. 실제예요. 그리고 이제 맥주를 막 먹었대요. 그리고 운전하고 갔는데 음주운전은 요즘에 다 음주 단속을 다 하잖아요. 음주운전 하는 게 아니라 음주 단속을 다 하잖아요. 그 불어라고 해가지고 불었는데 걸렸어요. 차 뒤에 친구들한테 야야야 경찰이 돈 달란다 이래가지고 돈을 또 모아가지고 5만 원씩 뒤에 야 니네 뒤에 둘 5만 원씩 해가지고 5만 원 걷어서 줬대요. 주니까 경찰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어디서 왔어요? 그러니까 야야 어디서 왔어요? 이러면 뭐 뇌물 이런 데서는 북한에서는 좀 모자라면은 뭐 이렇게 좀 한대요. 그래서 어디서 왔어요? 야야야 모자란다. 우리들 5만 원 해가지고 10만 원 또 걷어서 20만 원 줬대요. 경찰이 내리라 그러더래요. 도대체 왜 내려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경찰이 돈을 뇌물을 먹기 위해서 차를 세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북한처럼 생각했구나. 네. 그래서 그 음주운전인데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몰랐대요. 그래서 음주운전이 위반이라는 거를 음주운전이라는 건 있다는 건 아는데 맥주가 청량 음료가 음주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법원에 재판에 거기 가서 실제로 북한에서 강고하는 게 뭐 청량음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맥주를. 그래서 그 사연 그대로 얘기를 했대요. 자기는 이거 몰랐다. 그래서 소주를 안 먹고 맥주를 먹고 운전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을 모르니까 이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거를 모르니까 이렇게 겪게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법 이런 거를 좀 더 관심 있게 언니처럼 말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관심 있게 지켜봐주고. 그분이 300~400만 원인가 벌금 냈대요. 네. 거기에 이제 운전면허 취소 아니에요? 음주운전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추가된 게 공무원한테 돈을 줬잖아요. 뇌물죄까지. 뇌물죄까지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어쨌든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이런 부분이 북한 분들이 법을 모르는 게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한국이 빨리 발전해서 잘 사는 나라가 됐고 또 시민들이 다 이렇게
좀 문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북한처럼 좀 이렇게 뒤떨어진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북한 사람들도 한국에 들어왔으면 그에 걸맞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내가 그런 자격을 갖고 지금 올바르게 생각하고 있는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좀 더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우선 사람들한테 짐이 안 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또 내가 능력이 된다고 하면 또 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렇게 근데 이건 너무 큰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아니에요. 자그마하게 우리가 봉사활동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 이제 저는 이렇게 보답하면서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어쨌든 오늘은 되게 그 한국에 온 지 한 19년, 20년 이제 북한에 나온 지 그 정도 되신 분이랑 언니가 이렇게 2005년도에 온 줄은 저는 몰랐었거든요. 원래 좀 알고 지내긴 했지만 근데 얘기를 해보면 아직도 한국 사회에 내가 적응을 하고 배워야 될 게 많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동안 좀 교만했습니다. 저는 내 한국에 온 지 이제 15년도 넘었는데 다 안다 뭐 이런 요랬던 마음이 조금 더 반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오늘 또 저희 채널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한데 뭐 어땠어요, 소감? 유튜브를 지금 오랜만에 찍어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두렵기도 하고 내가 오늘 나와서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냥 솔직하게 담백하게 편안하게 내가 한국 와서 느꼈던 것들을 얘기하는 시간이어서 앞으로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우리 류하선님한테서 들었던 거는 내가 딱 한국에 와가지고 북한 사람으로서 오고 한국에 있는 친척이랑 이렇게 만나니까 서로 융합이 안 돼가지고 소통이 안 돼가지고 이런 부분이 신기하면서도 가장 어려웠다는 그 말이 공감도 되면서 앞으로 우리가 많은 탈북민들이 또 들어올 테고 할 때 이런 영상들을 또 보면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영상을 거예요. 우리 한국 분들도 보시면 우리 북한 사람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촬영이었습니다. 영상이 또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출연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찾아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